좋은 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된 법을 좋은 법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법이 실생활과 유리되거나 법을 아는 사람들만의 것이 된다면 법은 모두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판결 소식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대형마트의 정의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가 이루어지는 점포이므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일부 지점을 대형마트가 아니라며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점원이 상주하는 점포가 있으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고 싶네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대형마트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법과 상식이 동떨어진 괴상한 판결입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신의 영화방 제65방 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천 작가입니다. 예,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천 작가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힘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저번에 녹음이 좀 길어졌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이번 방송에 좀 참가하기가 많이 좀 꺼렸을 텐데, 왜냐면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늘어져갖고, 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예. 야, 진짜 니네 잘한다. 딴 나라인 것 같네. 그럼요. 5분 쉬고 다시 한지 그치, 모르겠어. 컨셉인데. 예,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이번 시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본격적인 영화 소개에 앞서서 이번 주 박스오피스부터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박스오피스를 살피기 전에 저희한테 이제 후원이 들어왔어요. 아, 후원이 들어왔나요? 네, 후원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거의 1년 만에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방송한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그 후원 내역이 맥스무비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잡지 제 1년 정기 구독, 예, 정기 구독을 후원을 해주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알차게 더 방송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잡지를 한 권씩 보내주는 건가요? 이제 저희한테 한 권씩 보내주는 거죠. 아, 네네네. 네, 저희한테 한 권씩 보내주는 건데 읽고 좀 더 좋은 컨텐츠의 방송을 바라면서 방진기 전문 업체죠. 네. 방진기 전문 업체 서영산업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오피스 살펴보기 전에 지금 방송하는 날짜가 1월 11일이에요. 1월 11일인데 오늘이 또 이제 손예진 씨 생일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손예진 씨는 저희가 박수를 쳐야죠. 네, 여기서 손예진 씨 필모그래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혹시 무슨 영화 있었나요? 손예진 씨 뭐 많죠? 저는 클래식이라는 영화에서 손예진 씨 연기를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클래식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네, 조승우 혼자서- 씨가 메인으로 나오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조승우 씨랑 그 다음에 조인성 씨, 조인성 씨, 조인성 씨 나오고. 네, 뭐 이기호 씨도 있었죠 중간에. 예. 네, 정말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김광석 노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거기요?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 맞네. 그런 것도 나. 조승우 씨가 이제 모른 척하면서 그 버스에 탄 상태에서 클래식 하면 나는 그 섬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네요. 같이 배 타고 섬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끌려와서 엄청 처맞는 장면이 있는 조승우 씨가. 그래요? 네, 그 장면이 정말 기억이 나고. 기억나네요. 되게 풋풋했던 네. 연애 네. 이야기가 저는 가슴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사실 클래식 하면은 그거죠. 조인성이랑 손예진 씨랑 이제 비 오는 날에 그쵸, 이렇게 그쵸. 이거 뭐지? 옷으로 이게 네. 우산을 씌워서 연대 같이 캠퍼스에서 달리는 거. 막 그죠, 비도 그렇죠. 안 내리는데 비 오는 척하고 그 햇볕 비치는 그게 오히려 영화적인 맛을 배가시켜줬죠. 분명히 해가 비치고 해가 쨍쨍한데 그렇죠. 비가 내리고 있어. 그죠.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약간 유행이었던 것 그게 같아요. 여우비라고 그러잖아요. 여우비네요. 여우비죠, 여우비.
저는 클래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조승우 씨가 나중에 눈이 멀잖아요. 네네네. 눈이 멀어 있는데 안 먼 것처럼 하려고 연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카페에서. 소름이 돋죠. 닭살이 하나하나 다 그렇죠. 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아, 손예진 씨 그건 또 이제 거의 초반의 영화였죠. 네. 연기하고 뭐 작년에는 네. 뭐 해적도 찍고 뭐 몇 개를 찍었습니다만 그 약간 이제 섹시한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 소매치기로 나오는 영화 한 게 있었는데 배경이 아니라 아, 배경이 아니고. 그 김영민 씨랑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김혜숙 씨랑 김혜숙 씨가 면도날 수 있는 맞아요. 그 영화죠. 그런 거 나왔는데 아무튼 그 영화에서는 이제 색다른 매력을 어허. 확 느꼈죠. 그래서 되게 청순할 줄만 알았던 손예진 씨가 내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서 화장 엄청 진하게 나이가 하고. 먹었잖아요 이제. 변신해야죠. 근데 진짜. 지금 청순한 역 해도 엄청 잘 어울리고 저는 하긴. 손예진 씨가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 게 그 김주혁 씨랑 나온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작품도 좋았죠. 네, 그때 당시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 굉장히 과감한 연기를 펼쳐주면서 굉장히 연기 폭을 되게 넓히고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고요. 예뻐요. 그리고 옛날에 유동근 씨랑 차태현 씨 나오는 영화 한번 찍은 적 있어요. 연애소설인가? 연애소설 말고 연애소설도 좋았죠. 그 이한 감독 영화. 첫사랑 사수걸기요? 아 맞네. 나 그것도 좋았어. 네, 첫사랑 사수걸기라는. 거기서 수영복 씨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유명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건 다 안 봤습니다. 아무튼 뭐 손예진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박스오피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오피스는 이제 1월 10일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요. 11일이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위가 국제시장입니다. 이 국제시장이 지금 뭐 멈출 기세가 보이지가 않고요. 1000만 뚫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922만 관객이 어제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1000만을 뚫을 것 같고 대항마의 영화가 나타나지 않는 게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개봉하는 게 특별히 해봐야 뭐 이제 허삼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급사를 많이 잡아서 많이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뭐 허삼관이나 뭐 그 정도인데 지금 광고하는 게 그 오늘의 연애 이런 거는 규모가 그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네. 근데 이 허상관도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고요. 자, 2위는 이제 테이큰 3입니다. 이게 악평받는 게 좀 많거든요. 이게 페라리인가 포르쉐인가 차가 나와요. 근데 거의 뭐 무적으로 나오는. 그래갖고 이게 광고 영화냐라는 뭐 그러니까 비판을 저는 많이 이 나오는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을 요즘에 많이 만나서 이 영화가 호평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그게- 영화가 액션으로 되게 충실하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액션은 이제 2가 워낙 못 만들어졌다고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 1과 비슷해졌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차 그런 것 때문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 리암 리슨이라는 배우도 제가 툼스톤이라는 영화를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진행했었는데 그 영화도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큰 3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딸 구했고 엄마 구했고 여기는 이제 엄마가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 뭐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평한 거를 봤는데 내년에는 이제 손녀도 구하러 갈 기세 막 이러면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리적으로 고갈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그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두 번 하면은 이게 실수처럼 보이지만 세네 번, 다섯 번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실력이 되는. 전 뻔뻔하게 하는 거 괜찮죠? 네, 테이큰 4를 기다리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위는 이제 초딩들의 힘입니다. 마다가스카의 펭귄. 정말 역작이라고 그러죠? 예,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저 이거 보고 싶어요. 순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한 3일 전에 저희 봤을 때 네네네. 그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팝콘을 먹지 그렇죠. 못했던 네. 아이들의 이야기. 네, 웃다가 팝콘을 먹지 못했던. 네. 지금 뭐 저희가 3일 후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자꾸 이렇게 그 말이 얘기하면 그 말이 예.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위는 이제 언브로큰. 언브로큰. 안젤리나 졸리 감독이죠. 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졸리가 영화 잘 찍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왠지 재밌을 것 첫 같아요. 작품이라서 거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젤리나 졸리가 아. 연출한 영화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선입견이 든다고 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신 분들은 그냥 괜찮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 안젤리나 졸리가 처음 작품은 아니고 3-4개를 전에 찍었었대요. 근데 큰 영화가 아니라서 그렇지. 독립영화 찍어서 네, 근데 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영화 잘 찍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잘 야무지게 났다고. 생기셔가지고.
이것도 외국판 국제시장 아닙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실화. 네. 그 현대사를 또 다 뚫고 자는 약간 일본군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게 포르스 용서에 갇히는 아,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참전했다가 아하.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뭐 거래요. 목봉 들고 뭐 그러던데. 네,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계속 이제 인터뷰하고 막 이러다가 그분이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대요. 2년, 네네. 3년 전에. 예, 그래서 인터뷰 이분이. 계속 이제 네. 인터뷰를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안젤리나 졸리가 공을 들여서 하고 있던 뭐 그거였는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한 2년 전인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분의 이야기를 뭐 다룬 작품이라고 하고요. 5위는 이제 패딩턴. 곰 아니에요? 곰 그거? 네, 곰인데 방학이니까 가족 영화로 괜찮게 나온 가족 영화라고 합니다. 이거. 네. 그렇게 유치하지 않고요. 6위는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영화는. 네. 이제 7위는 기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8위는 이제 워킹걸. 엊그저께 개봉을 한 거죠. 워킹걸 그거 아니에요? 조효정 나오고 네, 그 엊그저께. 성인 그거? 네, 엊그저께 개봉을 했고요. 이제 9위는 호빗 5군데의 전투. 아직까지 상영관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위는 이제 타임 패러독스라고 그것도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을 했었죠. 네. 이번 주에 개봉해서 한 3일 정도 됐는데 호주 영화고. 네, 상영관을 많이 잡지를 못해서 좀 스코어적으로 힘든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딱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 나비 효과. 네. 나비 효과와 내용이 비슷한 건데 네. 재밌겠네. 예, 그거와 나비 효과 봤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무비시네 영화방의 제65방 1박 2일입니다. Allô? Non. Faut pas pleurer. C'est pas de ta faute si Père ne reprenne pas ce que tu restes. Leur dire que tu veux garder ton travail, que tu as besoin de ton salaire. Tu n'as pas de cœur. Pourquoi tu veux pas essayer? Avant de choisir leur prime, ils ont hésité, ils ont pensé à toi. C'est pour ça qu'il faut aller les voir un par un ce week-end. Excusez-moi de vous demander ça, mais pour moi c'est important de le voir parce qu'il peut m'aider à pas perdre mon travail, à pas aller au chômage. Il y en a déjà combien qui acceptent de perdre la prime? 4 avec toi. J'en ai encore 9 à voir. Tu vas y arriver, j'en suis sûr. Je t'ai entendu, Nadine. Pourquoi est-ce que tu veux pas me parler? Ça va, maman? Je veux plus que les enfants me voient pleurer. Tu dois pas te laisser faire. Faut y aller. Mireille! T'as pas honte franchement de venir nous piquer notre fric? Non, je la ferme pas. Attends, Sandra! Je t'aime. De tout ce temps gâché et de tout ce temps perdu, dire qu'il y a tant d'êtres sur la terre qui, comme moi, 예, 1박 2일, 내일을 위한 시간이죠. 예,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 원제가 1박 2일이에요. 1박 2일인데, 우리나라로 1박 2일로 넘어오면은 굉장히 아류작 느낌의 냄새가 확 나거든요, 사실. 예, 흥행을 위한 영화다. 그렇죠. 이런, 아류작의 냄새가 좀 많이 날 거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일을 위한 시간인데, 뭐 내용 자체가요. 그 복직을 앞둔 이제 산드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회사 동료들이 그녀와 일하는 대신에 보너스를 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투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 덕분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일자리를 되찾고 싶어하는 산드라는 주말 동안 16명의 동료를 찾아가서 이제 설득하려고 하지만 보너스를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 그녀를 지지해주는 동료도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쪽의 반발도 굉장히 거세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네, 말 그대로 1박 2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죠. 네, 이게 주말 동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누구한테 막 이렇게 부탁하러
많이 다니시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저요? 살면서. 예. 많이 부탁 많이 했죠. 부탁이라는 건 이제 금전적인 거나 아. 굉장히 막 이런 거. 금전적인 부탁은 잘 안 했지만 밥 좀 사달라고 이런 부탁은 있는 어찌됐건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 일했을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는 그런 걸 부탁하러 가야 되거든요. 200만 원어치만 받아주세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그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받을 이유가 없고 굳이 우리가 네 거를 왜 받는데? 뭐 네,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이렇게 매출 이게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끊으면 이제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탁하러 갈 때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세워놓고 한 5분 동안 가서 멘트를 막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멘트 한 10분 정도. 섀도우 복싱처럼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하고 막 들어가는데 그때의 느낌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입이 많이 됐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 과정 자체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산드라도. 그렇죠. 가기 싫어하고 내가 거지냐 뭐 이런. 네, 내가 거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안 들어줄 거 뻔한데 모터로 가냐 알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예전에 직장에서 일했던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입이 많이 됐던. 또 새벽에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1일날 이게 개봉을 했는데 네네네. 그날 이제 처갓집에 갔다 오다가 네, 저쪽에 그 성산대교를 지나야 되는데 네, 내부 순환을 타고 왔다가 상암동을 지나잖아요. 네. 상암을 지나면서 들어가기 너무 아쉽다. 그래서 영화를 한 편 심야로 한 개 보고 들어갔는데 그때가 또 야간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감정이입이 많이 되지 않았나. 처갓집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굉장히 그런 것도 영향을 뭐 없지 않아 있어요. 있잖아요. 어쨌든 조금 그날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11시 반이었나? 12시 영화를 예매를 해서 바로 가서 뭐 직접 해서 뭐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보시면은 정말 흔한 그 BGM 자체도 없어요. 네. 네, 음악 자체가 그냥 아예 음악 딱 2번 나와요. 네. 차에서만. 그냥 차에서만 나오고 그 따라 부르는 그 락 그런 거 네. 그런 것만 나오고 특별히 이제 깔려 있는 BGM이 없어서 되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덴 형제 작품을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봐갖고 사람의 심리를 톡톡 잘 건드리는 감독이 연출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 익숙한 감독이 아니죠. 깐느가 사랑하는 감독 이런 수식어가 흔히 붙긴 하지만 그리고 자코반 도마엘 이후로 벨기에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다른 애정자 이름만 많이 들어봤지 영화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봤을 만한 사람이 있죠. 천작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다르덴 형제요? 네. 다르덴 형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아들이라든가 로제타, 누나의 직무.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나왔었죠. 자전거 탄 소년이 우리나라에 개봉을 해서 소소한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흥행 많이 했어요? 아니요, 많이 다르덴 형제한테 흥행을 물어보는 거는 많이는 못했죠. 네, 좀 그렇죠. 다르덴 형제가 원래 다큐멘터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한국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이창동 감독님을 좋아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시라는 작품을 꼽았는데 그것만 봐도 다르덴 형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셨듯이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한다는 느낌의 촬영이 많아서 네. 주제와도 잘 맞죠. 그 맥스무비 그 후원해주신 맥스무비 잡지를 보니까 1월에 실렸네요. 그래서 다르덴 형제가 왜 인창동 감독의 시를 그렇게 이제 극찬을 하는지 여기 실렸구나. 네,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읽고 싶네요. 저도 시를 정말 좋아해서 이거 읽어보고 저 역시 이창동 감독님 영화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다르덴 형제 이 영화에서도 비슷한 느낌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공통점이라고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비주행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죠. 그리고 카메라도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다큐멘터리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옆에서 미학적으로는 신경 쓰지 않고 프레임도 딱딱 맞춰서 찍지 않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영화는 철저하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가고 싶구나. 그리고 이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게 관객들한테 이 인물의 삶 자체에 녹아들도록 이 인물이 한번 돼보도록 이 인물이 어떤 걸 느끼는지 옆에서 바로 지켜보도록 나는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독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짠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예 옆에서 카메라 들고 이렇게 같이 옆에서 뛰어가는 듯하게 그렇죠. 그렇게 찍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영화 오프닝 기억하세요? 네. 이 영화 오프닝을 보시면 처음에 파이를 굽고 있던 마리온 코티아르죠? 처음에 자고 있죠. 처음에 자고 있다가 이제 신호를 듣고 잠깐 잠들었던 거예요. 그 오븐에 있던 파이를 꺼내고 그러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그리고 곧 정말 슬퍼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게 바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요. 투표를 했다는 네. 투표를 해서 이제 네가 해고가 되기로 결정이 됐다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되돌리기 위한 1박 2일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엔딩 장면은 역시나 이제 재투표가 되는 그 장면에서 이어진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배경이 벨기에잖아요. 벨기에. 네. 벨기에 리에주. 프랑스지, 프랑스. 벨기에 리에주에서 찍었대요. 찍은 게. 네, 벨기에 리에주에서 찍은 건데 또 이게 감독이 거기서 찍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리에주가 되게 작은 도시예요. 네. 저도 제가 예전에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거기서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랑 홍 기사 만나려고? 홍 기사가 그 축구를 같이 가끔 진행하는 홍 기사가 있는데 그 리에주 대학에서 네. 그 교환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리에주 저도 그 기숙사에서 빌려가지고 기숙사 방을 한 개 빌려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네. 되게 작고 되게 아담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거기가 이제 노조가 없는 도시 이러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일부러 거기 가서 찍었다 아.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네. 그래서 여기 배경은 프랑스로 나오나요? 네, 프랑스로 나오죠. 네, 근데 실제로 찍은 곳은 그 벨기에 리에주라는 그 작은 도시 네네. 거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네. 일부러 그 노조가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다리던 형제가 글로 가서 이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 작가는 이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어떻게 봤나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확실히. 네. 저 역시 영화를 좋게 봤어요. 다르덴 형제의 이 영화 사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이 영화가 매우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또 선명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주인공에게 쉽게 공감하고 또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영화잖아요. 사회적 영화. 네. 사회적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영화를 잘 안 봐요. 생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보고 나서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느껴지는 것 자체가 싫어서 사회적 영화를 안 보는데 이번 영화 이거를 보면서는 되게 그런 거부감이 보면서도 그런 거부감이 안 들었거든요. 보고 나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 없이 잘 만들어진 사회적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해봤습니다. 개인에게 카메라가 밀착돼서 1박 2일을 쫓아가면서 찍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그 부러진 화살, 네네네. 도가니 뭐 네네. 이런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는 보고 나면은 찝찝해지고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공주도 못 봤어요. 사실 겁나서 못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여운이 길게 남을까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운이 뭐 그렇게 길게 남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저한테는 흡수가 잘 됐던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자기적이고 극적인 장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고 잔잔하죠. 또 살펴보면 이야기 자체가 그런 사회적인 영화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훨씬 가볍기도 해요.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거운 영화들이 많거든요.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 뭐 누군가의 죽음이라거나 부당한 폭력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들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건 일상화된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훨씬 더 적으면서도 이야기 자체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영화였던 거죠. 이 영화와 비슷한 영화 어떤 영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2편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켄 로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신자유주의의 좀 부정적인 면들을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영화인데 그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그 방향성이나 형식 같은 것들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점이 더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카트라는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이 영화도 이 작품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가 홈플러스 전에 홈에버라고 상암점이 있었어요. 네네. 홈에버 상암점에서 이제 있었던 그 노조 파업 이야기를 다룬 카트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역시 이렇게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이제 파업을 그만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염정아 씨가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과 이 영화를 보면 상당히 달라요, 분위기가. 그 장면을 극화시킨 부분이 많고 영화 자체가 집중하는 것도 그런 에피소드보다는 사실 투쟁하고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다르덴 형제의 이런 영화 스타일이 오히려 더 많은 관객한테 자연스럽게 호소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계랑 카트라는 영화를 좀 연관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거부감을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되는 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볼 때의 답답함 있잖아요. 그 마리온 코티아르죠. 산드라. 산드라의 입장이 돼가고 있는 느낌을 영화 보는 내내 좀 받았던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길지도 않거든요. 1시간 반? 1시간 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네.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유지되는 계속 답답함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 자체가 캐릭터가 자존감도 무척 낮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져있는, 실제로 그 우울증이 문제가 돼서 일을 잠깐 동안 못했던 그런 여자로 나오죠. 생긴 거는 엄청 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눈도 크고 그리고 이제 막 몸매도 그렇고 네. 굉장히 이제 나시티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그렇죠. 활기찬 여성처럼 네. 예, 그렇게 막 나오는데 또 색도 컬러풀한 거 막 그런 거 입고 다녀요. 막 분홍색, 주황색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우울증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다른 영화에서 우울증이 다뤄지는 방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뭔가 박 기사가 얘기했듯이 이 인물 자체가 좀 하기 싫어하고 하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계속 찾아다니는 액션들을 벌인단 말인데 근데 보통의 영화들에서 다뤄진 인물들, 우울증이 걸린 인물들은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그쵸. 좀 더 이성적이지 못하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뭔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좀 다뤄지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캐릭터는 좀 일정하죠. 네네. 그러니까 다뤄지는 방식이 다른 건데 그 다뤄지는 방식이 다르게 된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두 가지의 비현실적인 지점들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마리온 코티아르 그 존재 자체라면 두 번째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존재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이 영화를 끌어가는 데 동력이 됩니다. 남편은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여자를 지지하고 상당한 힘을 줘요. 네가 이걸 해야 한다. 우울증 환자에다가 평범한 그런 상황에 처한 여성이라면 절대 이런 행동을 벌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비현실적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남편은 가정생활 그렇게 원만한 상태도 아니고 심지어 섹스도 4개월 동안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상당한 그 가정일에 좀 소홀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남편이 가정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가를 하고 여자는 계속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남편은 항상 믿고 지지하고 불화도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정말 좋은 남편이죠. 네. 근데 좀 안 좋은 면이 돈 때문에 같이 벌어야 된다고 닭따라 그러고 나가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순 없어. 뭐 이런 다시 그 우리도 돌아갈 수 임대주택 없어. 뭐라고 하면서 네네네. 지가 벌면 되지. 지가 요리사더만. 지가 벌면 되지. 네, 지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더 벌어올 테니까 좀 아껴 쓰자. 뭐 이런 식의 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되는데 넌 일 안 하면 안 돼. 옆에 가서 계속 속삭이잖아요. 일 안 하면 안 돼. 빨리 갔다 와. 세 군데만 더 갔다 오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의 사회상이 하나의 직업, 남편의 요리사라는 직업만으로는 가정을 그렇죠. 꾸리기 힘들다. 임대주택을 벗어나서 개인주택의 대출금 갖기 어렵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 속에 16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갈 때마다 보여지는 인물들의 모습이 되게 다양한 인간구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영화의 다채로움이기도 하고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다 불법으로 몰래 하나의 그 소랄이라는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소랄에서 일했던 이 여자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 16명을 찾아가서 다음에 있을 재투표 때 나를 뽑아달라. 나를 그 보너스와 결국 이 사람의 고용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건데 보너스를 택하지 말고 나를 취업하게 해달라. 나한테 투표해라 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찾아가는 인물들이 소랄이라는 회사 이외에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고 있다는 모습이 이 사회상에 대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역이 없어요, 영화에. 이 사장을 악역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회사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굳이 잉여가 되는 자원을 해갖고 그 월급을 줄 만큼 사회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드라가 찾아가고 부탁을 해갖고 뭐 거절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왜냐면은 그 돈이 환산하면 한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막 선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악하다 뭐 이런 느낌도 받기 되게 힘들어서 또 악역도 특별히 없던 그냥 현실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의 기본적인 그 설정 자체가 이 영화의 특정한 한 인물이나 그런 악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의 그런 비애감,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띄우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이 인물이 찾아가게 되는 그 투표라는 게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받게 되는 보너스와 고용이 대치하는 상황에 있죠. 이 틀 자체가, 그러니까 니네가 쌍드라를 해고하는데 투표를 하면은 너희는 보너스를 받는다. 대신에 너희가 보너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 쌍드라라는 애를 회사에서 해고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그 투표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영화가. 그게 한 번 진행이 됐었고, 그때는 쌍드라가 해고 투표를 더 많이 받았는데, 이 투표가 부당하다. 왜냐면은 반장이라는 애가 이 투표에 암묵적인 힘을 행사했다. 근데 반장도 힘 행사 안 한 것 같지? 아니, 근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반장이라는 애가 힘을 행사했다 해서 재투표를 하도록 몇 명이 힘을 쓴 거고, 그래서 결국 쌍드라가 사장을 찾아가서 재투표를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1박 2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말 그대로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하는 말들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는 가장이고, 내가 돈이 필요하고, 이 120만 원을 선택한 거다. 내가 너를 해고하는 게 선택한 게 아니라, 난 이 보너스를 선택한 거다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드라는 또 얘기를 하죠. 너한테 보너스를 빼앗고 싶지 않다. 그런데 보너스를 너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것도 내가 아니다. 나는 다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고용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투표라는 민주주의 방식인 것처럼 해놓고 이 두 가지를,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둘 중 하나 선택하도록 한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상황을 또 찾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사장으로 거죠. 가는데 또 그것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확장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 한 명 찾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였으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쵸. 거죠. 네.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내가 산드라였으면의 입장도 분명히 감정이입이 되는 건데, 찾아가서 이제 방문을 받는 네. 그 사람의 입장, 그게 과연 나였으면? 그렇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였으면 무조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돈 때문에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논스톱이라는 영화에서 했었는데, 그 너한테 그렇게 무료 티켓을 주면, 항공 티켓을 주면 닥치고 있겠느냐? 저는 그때도 닥치고 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중간에 한 명 한 명 만나는 그 인물 군상이 다르덴 형제가 정말 고심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인상이 역력해요. 처음에 만났던 사람, 두 번째 만났던 사람 하나하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이 해고에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보자마자 막 우는 애가 있어요. 축구장에. 그래서 오네, 기억나세요? 심판 보다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사실은 너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너를 해고해야 된다는 쪽에 투표를 했는데 정말 죄책감이 들고 양심이 찔리더라. 그러면서 과거에는 네가 내가 처음 신입이었을 때 도와준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정말 다채로운 캐릭터들도 나오고, 또 어떤 캐릭터는 안 된다. 남편이랑 같이 돈을 쓰기로 했는데 남편을 설득해야 되고 뭐하고 안 된다. 또 누구는 난 가장이라서 어쩔 수 없다. 돈이 나한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대사라죠. 만약에 네가 해고되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재앙이겠지만 네가 해고되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캐릭터는 안 나온 딸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없다고 얘기를 해라. 그게 근데 사회 친구예요, 사실. 네. 사회 친구의 그 일반화를 보여준 거죠. 왜냐면은 이 같이 이제 커온 친구들이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알고 지냈던, 네. 그리고 뭐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으면은 분명히 이제 보너스 대신에 그거를 택할 확률이 좀 더 높았겠죠, 확률이. 근데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일하다가 만난 사람들이고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뭐 평소에 이렇게 왕래를 했던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주소를 모르니까 이렇게 알아서 이제 찾아가는 네, 그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왕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공장의 그냥 직원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에 차질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택하지 말고 내가 해고되는 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과연 그거를 네가 해고되는 게 더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그 일적으로 회사에서 만났던,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더라도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산드라랑 친한 그렇죠.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고 눈 인사하고 그 정도거든요. 보니까. 근데 그 정도의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당장 이렇게 보너스 돈이랑,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돈은 지금 생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1년 전기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돈이냐 이 사람의 해고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걸 보면은 그 안 나온 친구 있잖아요. 안 나온 친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안 만나주니까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친구한테. 걔랑 그렇게 우리 친했는데 그렇게 친해서 제가 볼 때는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네 만나서 못하는 친구들처럼 거죠. 많이 그렇진 않았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한 거는 이 친구의 방식이 저는 16명 중에 가장 나빴다고 생각해요. 그 꽉 나쁜 막힌 거죠. 또라이처럼 이 영화가 계속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게 결국은 연대의 파괴라는 그걸 보여준 거죠. 연대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우리가 동네 친구처럼 그렇게 강화된 연대가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났다고 해서 가짜로 친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 친한 유대를 느낄 수도 있고 적어도 그 안 나온 친구랑 이 쌍드라는 내 생각엔 진짜 친한 느낌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더 미안하고 그래서 못 나간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영화는 그런 연대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약자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지 서로의 이권을 갈라설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캐릭터의 나쁨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얼굴을 맞대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친했다면 피할 게 아니라 맞대는 게 좋은데 산드라가 나중에 그 대사를 하잖아요. 제가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줬어.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그렇게 친했는데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없는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걔한테 내 일자리를 무조건 해라고 강요하러 온 것도 아니고 걔한테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옛날에 친했고 나의 지금 상황을 알려서 투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건데 어떻게 만나주는 것 자체를 안 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 장면에서 답답함이 가장 심했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 있죠. 그게 되게 현실적인 거, 현실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엄마도 옛날에 전화 같은 거 오면은 엄마 없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엄마 안 계시는데요?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천 작가는 이 영화에서 어떤 지점이 기억이 나나요? 뭐 기본적인 주제나 뭐 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반짝이는 순간이 찍힐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좋았던 게 그 차에서 두 번 다 차에서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 듣는 장면에서 마리온 코티아르의 얼굴을 롱테이크로 촬영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삶의 이렇게 힘든 순간임에도 한 번은 이제 남편이랑 둘이 갈 때 음악이 나오고 다른 한 번은 이제 친구까지 셋이 있을 때 셋이 락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두 장면에서 롱테이크 그 마리온 코티아르의 그 얼굴을 장시간 촬영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무언가가 찍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이 사실 클라이막스 아닌 클라이막스예요. 이 영화가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큼 전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사실 그 전에 마리온 코티아르가 삶을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우울함에 휩싸여서 안정제를 많이 먹고 하려다가 딱 40알 먹더라. 네. 난 샜지. 왜냐면 세례야 얘는. 이게 있어. 한 가게 10개인데. 약쟁이잖아. 세잖아. 약쟁이라니. 약쟁이 또 약쟁이라고 그런 거 아니구나. 약쟁이라니요? 제약회사. 약쟁이라니. 제약회사 사원이었잖아. 예전에. 죄송합니다. 나한테 반말한다고 하더니 약쟁이를. 이게. 예전에 일할 때 맨날 이제 손에 달고 다니니까 보니까 이게 딱 11알씩인데 딱 이게 네포를 먹더라고요. 네포를. 40알을. 그게 원래 하루에 한 알. 그 약을 알아? 너가 어떤 약인지? 그 우울증 약이죠. 뭐 항우울제 막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마약이 마약. 마약 비슷한 거예요. 환각 이런 거 있어서. 근데 이게 원래 하루에 2알 뭐 이렇게 먹는 거라서 남편이 중간에 막
반알만 먹어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40알을 털어놓은 거니까. 그 장면의 촬영도 되게 인상적이죠.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네. 열을 넣고 그냥 물 커튼 닫고. 마시고, 네, 커튼 닫고. 그리고 그 가야겠다. 인터뷰를 봤는데 제일 오래 찍었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부터 이제 방으로 걸어와요. 네네네. 걸어와서 이제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푹 쓰러져서 네.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주보고 얘기하는 장면. 그거를 거의 한 80번 찍었대요. 네, 그걸 이게 롱테이크로 계속 가는 건데 그 장면에서 뭐 표정이 뭐 별로였다, 뭐 감정이 안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80번 찍어갖고 그 다음에 80번 찍었대요? 네. 나 그 장면 못 찍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 장면 80번 찍어서 한 60번째 찍었던 게 제일 낫다. 그래서 그걸로 선택했다고 저는 하더라고요. 그 장면 좀 별로였는데 80번 찍었다니까 그거 취소해야겠습니다. 저 어떤 장면인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그 나요. 여자 푹 쓰러지는 장면 있어요. 쓰러져 그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뭐 가도 소용이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푹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요. 주저앉는 장면이 있어요. 나 근데 왜 80번 찍었는지도 알겠어요. 그 장면이 좀 되게 연기도 힘들었대요. 힘들고 그 장면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전달을 잘 못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저는 그 40알을 낚아서 먹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서 자는 것처럼 그게 사실 죽는 건데 자면 죽는 건데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극적인 또 반전 아닌 반전이 나오죠. 또 친구가 찾아와서 밑에서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그 친구가 난 너한테 투표하기로 했다. 집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다음 에피소드가 그 차거든요. 그 차에서 노래를 나오는 장면이에요. 방금 전에 죽으려고 했잖아. 방금 전에 죽으려고 했는데 사람 한 명이 찾아와서 친구 하나가 난 너한테 투표하기로 했어. 그리고 또 한 명 찾아가가지고 걔가 또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정말 행복해 보이면서 그 차 안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해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차 안 장면이. 그걸 보면서 아, 이 영화가 사람이 이 캐릭터가 이래도 되는 걸까? 정말 이런 걸까 우리가 다 이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어떤 작은 일에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어떤 일들 좋은 일들 몇 개 사람이 찾아와서 난 널 지지해 라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쉽게 죽으려던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죽으려는 선택을 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면서도 좋기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가 되게 비극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야기들이 계속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다시 연대로 회복하고 하지만 결국은 또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 무언가를 부탁하러 갈 때 그래. 가기 전의 느낌 있잖아요. 그래 진짜. 그게 진짜 생각보다 압박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이게 뭐 나도 생사가 걸렸지만 그 사람도 이제 생사가 걸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드라는 되게 가기 싫어하죠. 사실 되게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냥 결과만 보면 되지. 근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싸운 거잖아요. 싸우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지지 않았지라고 대사를 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끝인데 잘 싸웠지. 잘 싸웠지? 네. 막 잘 싸웠지? 막 그러면서 걸어가는 장면인데 산드라가 이제 싸워서 뭐 이겼던 대상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산드라가 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치.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멋있게 대사를 치면서 마지막에 걸어가는데 사실 좀 현실적으로 되려면은 좀 아쉽다 싶었던 거는 아이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좋았는데. 그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직 이제 자기 편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장이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렇죠. 계약직이 이제 끝나면은 너를 복직시켜주겠다. 바꿔주겠다. 거기서 오케이 했었으면은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흑인이 또 찾아와갖고 왜 그러냐면서 문에 또 돌 던지고 그 동생이랑 막 와서 막 울고 하면은 그게 현실이죠. 난 널 해고한 게 아니다. 나는 나의 복직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가면 영화가 안 끝났겠지. 사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 난 그냥 2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간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끝났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저는 인상적으로 또 다가왔던 지점 하나가 아까 안 만나준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또 악역이 안 나온다는 지점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악역이 한 명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명확한 네. 모든 문제를 만든 명확한 지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나쁜 일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저는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해야 하는데 아까 그 친구 한 명이 직접 분명히 이 산드라한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자기가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투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직접 안 만나주는 것처럼 산드라의 이 해고를 조응한 사람이건 체계건 직접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틀을 뭔가 이 해고와 이런 거를 짜놓고 혹은 계약직의 이런 시스템을 짜놓고 노동자에게 안 좋은 이런 걸 짜놓은 뭔가 체계라던가 무언가가 직접적으로 면대면을 못 만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커다란 문제의 일부분만 담당하니까 죄의식이다 상쇄되는 거죠. 이게 되게 저는 안 좋게 다가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 영화가 좀 인상적이었던 뒤에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표라는 걸 다들 진짜 자기가 얘를 괴롭히는 게 아닌데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피해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계속 정당화하거나 혹은 그거에 맞서 싸우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작은 입장에서. 그래서 그 또라이 같은 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다 보니까 이 보너스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다. 왜 네가 그걸 뺏어가려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모습과 혹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영화가 다양한 사람들 하나하나 속에서 잘 그려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메릴 스트립 옛날에 어거스트 가족의 조상 이후로 그 아줌마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가장 약쟁이였어요 얘가. 기억나세요? 그 어거스트? 그쵸. 네. 메릴 스트립이 그때 연기한 게 저는 진짜 최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연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약쟁이의 모든 걸 보였어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혀가 굳어갖고 말을 못하고 온몸이 마비되고 그 정도로 약에 중독되지 않으면 못 사는데 그 이후로 한 두 번째로 얘가 약을 잘 많이 먹는 애예요. 근데 약을 계속 먹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존감이 엄청 낮은 모습을 보이고 우울증에 빠져있죠. 저는 이 영화도 역시 알레고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소소한 노동자들 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삶이 팍팍하고 막 이런 속에서 다들 자존감이 낮고 약간의 우울적인 경향도 보이고 하지 않나? 근데 그 캐릭터를 좀 일반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인물일 수도 있겠다. 약간은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들 만큼 정말 자존감 낮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극중에 마리온 코티아르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아주 작은 거에 기뻐하고 또 작은 거에 무너지고 할 때마다 이거는 얘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대가 이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좀 작은 거에 기뻐하다가 또 작은 거에 무너지고 자존감도 되게 낮고 인생에서 즐거웠던 막 성공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없는 거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당장 해야 될 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쟤들끼리 싸우고 정말 비애적이잖아요. 그 투표 민주주의에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투표제도라는 게. 근데 그 투표제도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투표제도로 이런 나쁜 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얘 해고와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게 사원들에게 저는 이게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비애감과 이 캐릭터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시대니까 그 벨기에 프랑스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면은 뭘 벨기에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런 설정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없는 거기서 일부러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있었으면은 난리를 쳤겠죠. 뭐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뭐 인권 그러니까 어쩌고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었었죠. 네, 이 영화도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보면은 이 영화도 국제시장처럼 설정한 기획 영화예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캐릭터를 그렇게 다 짜놓은 게 아니라 되게 알레고리적으로 캐릭터를 구성해놓고 그 캐릭터의 동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남편이란 캐릭터를 또 설정해놓고 16명의 캐릭터도 되게 다양하고 있음직한 그리고 현대사회에 되게 다양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원하는 이야기 1박 2일의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나아간 거고 작은 승리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하는 해답을 내리는 데까지 이어지는 철저한 기획영화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느끼도록 형식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한 측면이 있는 거죠. 난 기획영화라는 게 정확하게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이 영화는 사실 기획영화는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기획영화라는 게 원래 설정을 하고 이제 작가들이 많고 그 중에서 이제 감독이 이제 뽑아냈다는 게 기획영화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국제시장의 기획영화는요. 대형 배급사가 이철에는 이런 영화를 내야겠다 하고 설정이나 그런 장르나 이런 거를 다 짜놓고 그 다음에 감독 구하고 작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만들어라 한 다음에 그걸 또 제작사 입장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스튜디오식으로 막 돌리면서 이런 장면을 빼고 이런 장면을 넣고 기승전결해서 어떻게 하면 관객을 많이 울릴 수 있겠다 선택하고 이렇게 만든 영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연출은 누가 맡고 이렇게? 이거에 따르면 이건 반대쪽에 있는 영화. 그치.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획영화에 쓴 거는 기획이라고 쓴 거는 이제 그런 설정을 했다. 네, 그런 거죠. 다양성 영화 그런 거네. 요즘에 얘기하는 다양성 영화. 아니지. 그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설정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한 드라마타이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설정을 두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설정을 줬다는 느낌이 강한 거지. 이거 광고할 때 보니까 다양성 영화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다양성 영화는 이제 일반적인 상업 영화가 아닌 그런 헐리우드적인 영화가 아닌 영화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업 영화, 대중 영화가 아닌 영화. 작년에 본 것 중에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이 어떻게 네. 보면 다양성 영화 중에 그것도 작가 영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디씬으로 치면 약간 장기야? 10cm 느낌으로 좀 뜬 그쵸, 애들인 그쵸. 거지. 맞죠. 약간 맞아요, 맞네. 그쪽 깔아지. 네. 맞네. 장기하네. 그렇지. 백현지 뭐 이쪽은 아니지. 장기하구나. 맞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신의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영화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건 자신의 복직을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국어 아닌 국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의 아이러니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너스냐 그리고 고용이냐 어떤 너의 동료의 고용이냐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되는 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이 상황 자체의 아이러니함도 있고요. 근데 이 속에서 이 모두를 정당화하는 게 바로 경쟁력이라는 거거든요. 소랄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 제조하는 사람이 17명인데 17명에서 한 명이 잠깐 아파서 빠져있는 16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무리 없이 잘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네가 다시 돌아와도 너를 고용하는 게 우리한테는 잉여일 뿐이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럼요. 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고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 네, 이게 이런 상황 자체를 정당화하는 그 사장의 논리로 작용을 해요, 영화 속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면은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과외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일을 얘네가 기꺼이 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 어떤 하면 돈을 더 받으니까. 좀 더 높은 체제에서의 그게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한테. 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이걸 정당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쟁력의 논리만 따르면은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자본주의 그런 논리만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 없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한 사회에. 필요 없고 고용주 입장이잖아요, 이걸 대변하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 너는 이제 우리한테 쓸모 없으니까 나가라, 쓸모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산 사회라는 게 회사의 입장, 효율성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자기 먹을 거 당장 걱정하고 공과금 걱정하고 해야 될 판인데 경쟁력 없다고 내보냈을 때 그렇게 회사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사회가, 한 전체의 사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다 대체를 하게 되니까 실업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게 요즘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해볼 거리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어느 지점이 좋은 걸까? 모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를 생각하게 해요. 사실 이 회사의 입장, 우리가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시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시아 업체들의 반격이 정말 세져서 우리가 더 그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17명이나 데리고 인건비 다 지불하며 쓰기 힘들다라고 하는 입장도 분명히 일리가 있죠. 일리 있죠. 근데 반대쪽에서 말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고용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안전망을 설치해주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냐. 난 세금 내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해줘야 된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해고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얘네가 생각한 게 민주주의 그거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다 일리가 있는데 과연 어느 지점이 그럼 일리가 없는 거냐, 뭐가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을 만들었느냐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그 연출이 좀 대단한, 이 영화의 대단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기사는 이 영화에서 좀 재밌게 본 장면, 인상적으로 본 장면 있나요? 뭐 앞에서도 다 막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특별하게 전 작가는 이 영화에서 좀 네네. 재밌거나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나요? 저 그 장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차에서 음악 듣는 장면이랑 네.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르덴 형제의 이 촬영을 좋아하는 게 그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객관적이어서 더 감정이 몰입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박 기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감정이입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던지게 만든다는 게 이제 아까 김 기사가 얘기했던 거랑도 이어지는데 그런 게 연출력의 힘, 그리고 다르덴 형제가 갖고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약간씩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네. 그런 화면, 고정되고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렇죠. 따뜻할 수 있거든요. 사람 냄새가 네. 느껴지고. 그런 연출 자체도 그렇고 촬영 기법도 약간 심정이나 주인공의 심정이나 상황에 공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되게 잘 짜였어요. 그래서 사장 있고 그다음에 반장 있고 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이들 사이의 관계망을 정말 섬세한 시선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나. 중간에 흑인이 자신은 비정규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장의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이 수많은 정규직의 그런 관계, 정규직들 투잡 쓰리잡 뛰는 애들이 있고, 너 도와주는 애는 남편이 불법으로 돈을 잘 벌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사장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그 흑인을 해고하고 너를 다시 채용하려는 거는 흑인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이 수많은 그런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있을 법한 관계망들이 잘 짜여진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영화를 보면서 저는 특징적이었던 게 이 프랑스, 벨기에 뭐 이쪽 사회가 아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이 아이들을 많이 등장시킨 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만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을 생각해봤을 때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찾아가는 집마다 애가 셋 막 이렇게 있어. 되게 탁다르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많아? 축구장에 애들이 꽉 차 있어. 어린 애들로. 우리도 축구장 가면 아, 그래요? 아,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정말 힘든 사람들은 새가 되고 싶다, 나무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상드라도 남편이랑 같이 앉아있다가 새 지저귀는 걸 보더니 나도 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도 내가 나무였으면 좋겠다, 새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나한테. 나는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힘든 사람들은 다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장면에서. 약간 오버랩 되면서 약간 더 공감할 수 있었고, 또 그 장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어서면서 이제 우리 헤어질 것 같아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남편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니까 우리 4달이나 섹스 안 했잖아. 그 장면도 대사가 또 너무 좋고. 대사가 좋았다. 대사 잘 썼죠. 천 작가도 그런 대사 좀 써본 적 있어요. 작품 많이 남겼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장면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했지 말고 써봤냐고요. 지금 질문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이 영화는 뭔가를 계속 더 말하게 하고 싶어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가 거의 끝나는 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네, 좀 더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보세요. 배고파요. 배고프시죠? 밖에서는 항상 끝내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컨셉이 더 하고 싶어하고 더 끝내고 싶어. 그게 우리가 좋아하기 맞는 이유죠. 그래서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밥 먹어야지.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이 필요합니다. 1시간입니다. 좀 더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필요해요. 청취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음 방송부터. 이러면 제가 다음 방송 40분에 끊거든요. 이렇게 되면. 1시간입니다. 1시간. 네, 아무튼 천 작가 뭐 얘기를 말씀하세요. 해보겠다면. 아니요,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남자 셋이 수다를 떠는 건데, 네. 이거 뭐 끝도 없죠, 사실.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영화로서는 굉장히 괜찮게 만든 작품은 분명했다 라는 거에 동의합니까? 저는 동의하냐고. 저는 투표하는 그건 거야, 있어요. 투표하는 저는 거야. 그건 있어요. 이 작품이 좋죠. 물론 좋은데, 네. 가르덴 형제의 지난 전작들과 비교해서 더 좋으냐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닌 것도 같아요. 저는 그만큼 좋았다. 네. 이 작가한테 기대했던 영화다.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긴 너무 좋죠. 사실 네. 저는 처음 접하는 거라서 네네네. 저는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약간 영화계 디톡스? 이렇게 뭔가 좀 악성이 없는 촬영? 뭔가 이렇게 자극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좀 순한 그런 무공의 촬영?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미학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런 일정한 자극이, 이태준의 문장강화라는 책을 읽어보면 일정한 자극이 지속될 때 어떤 초월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묘한데, 수용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연장선 상에서도 봤을 때 이 영화의 촬영이, 무공의 촬영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 리듬을 결국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게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감각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런 지점에서 저는 되게 좋아요, 항상 다르된 형제를. 답답하고 되게 긴박감 있게 탁탁탁탁 되게 비슷한 템포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콕콕 찌르다가 넘쳐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울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음악 하나도 안 깔아놓고 영화를 그렇게 찍는 게. 난 이게 그 촬영지의 소음이나 이런 걸 다 그대로 담아내잖아요. 그 자동차의 소음도 있는 그대로 다 담아. 이게 촬영할 때 저도 자동차 씬 촬영해본 적 있지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소음이 넘치지 않고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가 그 화면을 다시 확인했을 때 영상이나 소리를 확인했을 때 이걸 빼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음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안 덜어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 이거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에서 더 잡아낸 것도 있어요. 내가 볼 땐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소음을 자연스럽게 찍은 것보다 더 담아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이 공간의 소음이라는 거를 우리 일상의 소음이라는 걸 최대한 넣고 싶어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엔딩에서 걸어가는 거를 음악도 안 깔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대로 넣잖아요. 그 장면도 이 공간 자체를, 이 상황 자체, 이 세계 자체를 관객한테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이 다르데 형제의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네네네. 가장 비애감을 느꼈던 부분은 캐릭터들이 강자가 아니라, 강자는 거의 안 나와요. 사장은 거의 안 나오고 반장도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실제로 정규직, 비정규직 그 16명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장면이 계속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많은 노조에서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노조를 비판하게 만들고 미디어들이 그런 모습들 속에서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현실을 잘 반영했고 현실의 그런 문제를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잘 띄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살고 싶다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탈락돼야 된다는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고 선명하다라고 저의 감상을 요약할 수 있을 좋네요.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네. 선명하다. 그리고 저 이 영화에서 진짜 재밌었던 장면이 처음에 피자 4판 사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나는 피자 4판을 샀으면 이거 16명이랑 같이 먹겠구나. 아니면 어디 축구팀 같은 데나 어린이집 같은 데 돌리겠구나라고 생각을 집에서 했거든요. 먹죠. 네. 근데 집에서 가길판이야, 가길판. 가길 얘기보다 그 피자가 막 좀 작아요. 작고 근데 작아요. 맛있게 애들용 이런 거. 그리고 그걸 또 오븐에 데펴서 먹더라. 우리는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게 빠르고 또 하다 보니까 항상 뜨끈한 걸 바로 먹는데 그럼요. 거긴 사와갖고 오븐에 데펴서 없어요. 그거 그 배달 시스템? 배달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고요. 네. 다 사와서 주방에서 조리해 먹는 시스템이 대부분이고 네. 우선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배달 시스템이 돼 있지도 않고요. 네. 걔네들도 귀찮아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렇게 막 외식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외식 문화 자체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배달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이제 뭐 모임 이런 것도 집에서 만찬하는 거예요. 파티 예. 문화가 그래서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밖에서 먹으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물값도 받으니까 테이블 값이랑 물값을 받아버리니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부르고 반찬을 한 개씩 들고 오는 그런 문화가 누구는 포도주 그런 문화가 거기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반찬이라고 하니까 되게 달라 보인다. 보통 요리라고 할 법도 한데 반찬에 밥이 있을 것 같잖아. 우리가 하니까는 그럼 주인집에서 밥통이 있고 그런 거 들고 오는 거야. 총각 알타리무 이런 거 들고 가요. 그럼 들고 와는 거죠.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다른 거지. 햄 소세지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알타리무나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지. 넌 김치 갖고 와라. 아, 그래요? 넌 고기 갖고 오고. 너는 뭐 소주 갖고 와라. 그렇구나. 그러면 와인 대신 우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소주로 들고 가는 거고. 치즈가 뭐 우리 뭐 그쵸. 깍두기 이런 거죠. 그런 거를 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래갖고 집에서 이렇게 만찬하는 문화가 네네네.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막 코스트코나 이런 마트 같은 데서 그냥 냉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사와서 집에서 이제 구워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을 그쪽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배달을 창업하면 거기서 이제 마진이 안 남네. 안 남을 거예요. 거기는 되게 가게세 같은 것, 세금 자체가 세니까. 세금 자체가 엄청 세니까요. 그것도 안 맞고. 오죽하면 뭐 물값이랑 이런 것도 많은데요. 뭐 테이블 앉으면 테이블값, 서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같은 데도, 커피 같은 것도. 그런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함부로 이렇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치킨 자체도 없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치킨 이렇게 닭 튀겨서 하는 것도 없고. 거의 뭐 삶거나 구워서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내일을 위한 시간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내일이 근데 투모로우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마이 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래서 잘 만든. 난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 두 개를 몰라요? 네. 뭔지? 심리적인 의미가 있네. 네. 근데 붙어 있으니까 투모로우 쪽이 가까운가? 투모로우겠죠. 난 보면서 그 투모로우의 내일보다는
마이잡의 내일이 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되게 그래서 나는 그렇더라. 그래서 제목 갖고 온 게 되게 그게 똑똑하게 잘 갖고 왔구나. 트레일러에서도 그걸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내일 이렇게 띄어져 있다가 네. 붙어 있는 그런 트레일러가 일부러 짰구나. 네.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내일을 위한 시간. 그래서 1박 2일 이후로 이 우울증과 자존감이 나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흑인 비정규직 대신에 자신이 나가겠다. 이 사람 대신에 나를 채용하는 걸 거부하고 나오는 그 장면에서 작은 승리잖아요. 그렇죠. 작은 승리를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내 일을 위한 시간이 됐고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잘 쓴 딱 영화가 됐다. 그리고 메시지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보고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복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됐을 때 결국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적인 안 되면- 논점이랑은 다르게 삶이 이렇게 잘 안 흘러가는구나. 되면 강퇴해야죠. 근데 집에 가면서 집에 이제 도착하면은 그렇죠. 그지? 다시 이제 우울하고. 아니, 남편이 쿠사리를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 집 다 싸놓고 있을 수 임대 빨리 가야 돼. 실적이다. 빨리 딴 데 빨리 취직해야 된다고. 아니죠. 너 왜 거기서 왜 안 받아들였냐고. 왜 안 받아들였- 왜 안 받아들였냐고. 너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그래, 지금. 이혼하자. 사귀어할 섹스도 없는데. 남자의 돌변. 빨빨 딴 데 탔던가. 네. 그럴 수 있죠. 남자가 굉장히 이게 무책임한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거기는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네. 자리를 잡았는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자가 그러면 욕 먹죠. 그렇죠. 책임감 없다고. 자꾸 나가서 일하라고. 책임감 없다고 욕 먹죠, 그거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문화,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딱 볼 때 이 영화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영화 광고하는 거 있었어요. 어떤 모두 영화요? 인디오고인가? 음. 그 미셸 공들이 네. 제가 이터널 선샤인을 너무 재밌게 봐서 음. 그거를 볼까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것도 볼까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상영관을 다 내려서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흥행 쳇바퀴가 돌아야 되잖아요. 관람 쳇바퀴가 돌아야 되는데 거의 한 4-50분을 드러냈더라고요. 드러내서 상영을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걸 네. 아, 줄였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예, 한 130분 정도 되는 영화를 90분에 우리나라에 상영을 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제가 그 영화를 선택을 안 했어요. 진짜 최악이다.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저번 시간이었죠. 그 더울프 그래. 오브 월스트리트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3시간이 넘는 영화예요. 네. 보셨어요 혹시? 네, 아니 안 봤어요. 네, 그게 3시간 되는 영화인데 그거를 이제 중동 같은 데서는 이게 퍽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야한 장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1시간 반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깔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무시하듯이 김기사랑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발길을 돌렸던. 그것 때문에 문제 많이 됐었죠. 세월간이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세월간이도 그랬어요. 네. 저는 세월간이를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봤기 때문에 안 잘린 그냥 풀 그걸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뒤에 결말도 좀 다르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미셸 공들이 영화가 원래 좀 난해하고 지루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 편이기 때문에 좀 수입사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일이죠. 작가의 물론 계약상의 동의는 구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거는 뭐 영화 번외로 나가서 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면이었습니다. 네.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면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의 주제의식을 저는 연대의 회복과 개인적인 투쟁이라고 봤어요. 이 영화가 결국은 쭉 오는 과정에서 결국 이 인물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인물이었다가 행복해지면서 끝나는 영화 아닙니까? 캐릭터의 변화의 이야기인데 이걸 변화시킨 게 무엇인가가 결국은 주제의식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일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 이걸 변화시킨 건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남편의 지지는 근본적으로 있었지만 이 사람 16명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1명, 2명 이렇게 이 사람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마다 이 사람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고 생애의 활력소를 얻고 실제로 자살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어떻게 보면 이 연대라는 것이 이 죽으려고 사시발을 먹었던 사람을 내가 너를 지지하기로 했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 약 먹었어 라고 밝히고 살게끔 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서 처음에는 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다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찍었다라는 걸 알게끔 하잖아요. 다 어떤 좀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 알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남아서 같이 이 여자를 맞아주는, 떠나보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결국은 이 연대라는 것을 다르덴 형제가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대책? 이런 걸로 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개인적인 투쟁 자체도 다르덴 형제가 연대만이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싸우는 그런 맞서는 투쟁 자체도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 이 인물이 마지막 대사가 그렇잖아요. 여보, 우리 참 잘 싸웠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계속 집안에 틀어박혀서 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편 없었으면 얘는 투쟁도 안 했어. 영화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남편이 계속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장한테도 얘기하고 재투표도 하기로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대에 자존감도 없고 우울로 가득한, 패배와 무력감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대와 투쟁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르덴 형제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너무 명확하게 메시지가 떠오르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비추천, 추천 시간으로 가죠. 네, 우리가 근데 좋은 배우, 몹쓸 배우를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한 편의 영화에서 억지로 뽑다 보니까 굳이 좋지도 않았는데 좋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좀 별로가 아니었는데 굳이 우리가 몹쓸 배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좋은 배우는 영화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코너를 없앴고요. 대신에 청취자들의 의견이 좀 있었어요. 배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명씩만 소개해주는 코너는 어떻겠냐. 그리고 어떤 배우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그 배우의 다른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맛보기로 마리온 꼬띠아르? 네, 마리온 꼬띠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긴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마리온 꼬띠아르 하시면 보신 영화들이 있으신가요? 뭐 라비앙 로즈죠. 라비앙 로즈? 거기서 에디트 피아프, 그렇죠. 샹송 가수를 연기한 그 전기 영화였고요. 헐리우드 팬들은 BPC라는 영화에서 마리온 꼬띠아를 처음 봤을 거예요. 거기서 팀버튼 감독의 영화잖아요, BPC가. 거기서 며느리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를 이해하기까지의 이야기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기까지의 이야기가 그 BPC라는 영화인데, 그걸 되게 동화적으로 잘 표현했죠. 그 속에서 이 아들의 아내로 나오는 역할이 마리온 꼬띠아르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되게 신비적이고 매력적인 여자로 나오죠. 거기서 아마 처음 얼굴을 보셨을 거고, 그 이후에 다크나이트 라이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악당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셉션에서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의 연인으로 여자로 나오죠.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마리온 꼬띠아르가 이름을 알렸고요. 최근에는 블러드 타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클라이브 오웬 나오는 프랑스 영화인데, 그 속에서도 창녀촌의 포주로, 여자 포주로 나와서 정말 강렬한 연기를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그 표정이 막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눈알이 요만하더라고. 이게 연기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표현이 원래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네. 그럼. 이 정도면 엄청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거 이만하더라고. 이게 지금 이 라디오인데 그래. 이 상상력이 얼마나 작게. 그럼. 박자가 표정 연기도 엄청 해. 우리 방송할 때마다. 그래서 사실 청작가는 아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순화돼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약쟁이 시절에 어땠는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전인가요? 이 시절이 아니죠. 그 약쟁이 되기 전부터 그렇고 아니죠.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때 모습을 봐. 바뀌죠. 네. 약쟁이라니. 이게 달려들어요, 사람들. 뭐 아무튼 마리온 꼬띠아르가 그 BPC 이후에 뭐 인게이지먼트, 택시, 라비앙 로즈, 인셉션, 네, 택시에서도 그 여자로 한번 나왔었어요. 원래 여자니까 여자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게 좀 단역으로 나왔나 보다. 네, 릭배송의 택시에서 세자르 영화제에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하고, 나인, 퍼블릭 에너미, 뭐 컨테이전, 미드나잇 인 파리 이런 영화들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온 꼬띠아르가 최근에 찍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실 수도 있는 영화인데, 많이들 아실 텐데 엑스맨에 나왔던 그 매그니토, 그 이름이 뭐였지? 마이클 패스벤더. 그 배우의 아내 역할로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맥베드라는 영화가 영국에서 제작이 되는데요. 맥베드 다들 아실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꼽히는 그 맥베드라는 영화의 감독이 누구죠? 감독은 영국 영화라서 영국 감독인 것 같은데 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만작될 수도 있겠는데. 네, 주연으로 출연을 하는데 스케일만큼. 근데 배우들이 좀 쟁쟁한 배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거기에 데이빗 줄리스라는 배우도 나오는데, 그 배우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나는 근데 외국 배우의 얼굴은 뭐 이렇게 화장해 놓던가 막 이래 버리면은 나는 잘 모르겠다. 안면이 인식이 잘 안 돼요? 나는 얼굴을 원래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그게 좀 훈적이긴 한데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혁기사 있잖아요, 혁기사. 예. 걔는 막 그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어. 사람 막 그런 것도 그 버스에서 보고 막 아는 척하고 그래요. 만약 혁기사가 지금 천작가 캐스팅한 거잖아요, 거의. 아 그런가요? 아 그쵸. 맨 처음에 지하철에서 우리가 혁기사가 먼저 봤죠. 아, 예, 맞죠. 잘 본다니까. 혁기사가 아니요 서로 맞아요. 어. 서로 이렇게. 예. 혁기사가 그 엄청 얼굴 기억을 잘하더라고. 제가 딱 지하철을 탔는데 혁기사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딱 탔는데 쟤 내가 고등학교 때 알던 애랑 닮았다. 이러고 딱 탔는데 옆에서 이렇게 딱 섰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네. 외국 배우도 엄청 잘 알더라고. 딱 보면 딱. 약간 서구적으로 생겨서 그런가.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 마리온 코티아르라는 배우 이전의 프랑스 배우들은 정말 정통 미녀형이 많았죠. 소피 마르소도 있었고 이자벨 아자니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마리온 코티아르는 뭐 세계 1위 미녀 뭐 이렇게 꼽힌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쁜데 그 엄청나게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전날 크면 먹고 들어가는 그래서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아는 프랑스 배우들은 예쁜 배우가 별로 없어요. 뭐 이자벨 루페르나 뭐 샬롯 갱스브루. 내가 볼 때는 천기사가 보는 영화에는 천작가가 보는 영화에는 예쁜 애를 캐스팅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아니 두 분 다 되게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톱스타적으로 예쁘지 않다. 뭐 이런 네. 거죠. 아무튼 마리온 코티아르도 개성 강한 배우라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들은. 네. 예. 아, 자, 그러면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사 먼저 추천해 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추천을 하겠습니다. 추천사로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도 이기지 못했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그녀의 주말에 박수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추천사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걸 하죠. 어떤 영화든 누구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한테는 봐라. 아니, 그런 거 어떤 있잖아요. 영화든 내가 추천 안 할 건데 왜 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보라고. 알았어, 오케이. 넌 이걸 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죠. 네. 저는 그 내일을 위한 시간 이 영화를 카트 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구지영 감독님이. 네, 그 감독님이 보시고 좀 더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네네. 이런 영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냐면 그런 거를 감히 쉽게 이렇게 다루기가 영화 감독으로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먼저 이렇게 한번 다뤄줬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부감독님께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박 기자가 카트를 안 봤을 거라는 점이에요. 카트 봤어요? 안 봤지. 안 거부감이 드나니까? 안 봤으면서 지금 추천하잖아. 네. 아니 나는 감독한테 추천한 거죠. 그렇죠. 카트 영화한테 추천한 게 아닙니까? 다음으로 이제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 내일을 위한 시간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영화는 자존감 낮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주인공에게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이토록 각박한 세상에서 투쟁과 연대가 최선임을 말하는 다르덴 감독의 영화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저 역시 부지영 감독에게 추천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선수를 쳐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바꿔야겠네요. 저는 지금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노동자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시거나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노동은 우리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점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천 작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추천하고 잠깐 곁다리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마리온 코티아르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위치나 상황에 있는 거지 이 사람 자체가 자존감이 낮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랑 연관돼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영업사원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영업사원분들한테 네.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박 기사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보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때 생각했던 거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이 여기가 아닌가. 면접 공간. 하나는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이 영업을 하는 그 공간. 부탁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뭘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어떤 최전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서 계신 분들, 오늘도 그 공간에 서 계신 분들한테 이 영화가 작게나마 어떤 위로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마리온 코티아르 자존감 네네. 제가 볼 때 진짜 낮은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네네. 외부적 자극에
그 자아가 많이 흔들리면 자존감이 낮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인물이 중간에 한 명이 나는 널 지지해라고 하면 엄청 좋았다가 다른 한 명이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바로 바닥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심한 것 같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근데 심한 경우를 경험해보면은 낫다고 그게 하죠. 확 돼요. 왜냐면 근데 제가 저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냐면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 이 사람 결국 계속 행동을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거부하는데 남편이 계속 아니죠. 설득하는 남편이 거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거부를 하고 싶으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부를 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이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니까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렇다. 그래요? 그렇고 이건 해석이 다른 거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제 추천, 비추천까지 다 나눠봤고요.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는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 1월 21일 날요. 그 빅히어로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거는 마블이랑 디즈니랑 이제 합작한 영화인데요. 카피가 겨울왕국 그 이후에 가장 큰 디즈니 영화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어요. 네, 인터스텔라를 이겼으니까 처음에. 네, 처음 나왔을 때 인터스텔라도 이겼고요. 또 이제 마블과 디즈니 합작이라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이게 기존적인 이제 마블의 히어로나 뭐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인간을 힐링해주는 그런 뭐 캐릭터래요. 이 히어로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강남 1970이 개봉을 하는데 이거 유아 감독 작품이죠. 유아 감독이 흔히 거리산부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불릴만한 영화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 영화를 통해서 복귀하는 게 유아 감독뿐이 아닙니다. 예, 뭐 김래원 씨도 뭐 영화로 오랜만에 나와서 오태식의 연기를 그대로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거 돔놀 글리슨이라고 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맞아요, 영화인데 맞아요. 이거 봤습니다. SF 영화로 상당한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도 지금 전반부만 특이하게 시사회를 전반부만 떼서 해요. 후반부 안 보여주고 전반 딱 반 잘라서 전반부만 시사회를 했는데 그래요? 영화가 결말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많은 SF 팬들한테 좀 주목을 모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영관 잡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후반부 영화가 엉망이라서 전반부만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상영관 잡기 힘들 것 같고 이 존 윅이라는 키아누 리브스 방한했죠. 방한해서 요즘에 인터뷰하고 다니는 거 보는데 역시나 잘생겼더라고요. 아무튼 네. 존 윅이라는 영화 때문에 방한을 했는데 이 영화도 뭐 기대에 봄직합니다. 이 굵직굵직한 영화들이 좀 나오네요. 네, 이제 1월 말 21일부터 되니까. 많이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22일 날 개봉하는 작품 중에 특별하게 뭐 앞서 말씀드린 영화만큼 큰 영화는 없습니다만 뭐 와일드나 뭐 유한한 유 같은 드라마적인 영화들이 개봉을 합니다. 이 와일드라는 영화는 장마크 발레 감독의 신작입니다. 장마크 발레 감독은 저희가 첫 번째 영화로 다뤘었죠. 당일 배송 영화상에서 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네. 그 영화의 감독이고요.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터너라는 작품을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윌리엄 터너를 정말 좋아해요. 이게 그거구나. 네. 그래서 윌리엄 터너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는데 윌리엄 터너 하면은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백 기둥에 폭풍우 치는 날 그 폭풍우를 직접 보고 그리기 위해서 배 기둥에 자신의 몸을 묻고 그거를 봤던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와서 그림을 그린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윌리엄 토너라는 화가를 그 표현력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품도 사실 보고 싶은 마음은 큰데 저의 그 일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영화를 보셔도 되죠. 그냥 보고 그냥 우리끼리 카페에서 떠듭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방송하는 그 영화는 따로 두고 어찌됐건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좀 기대작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큰 영화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국제시장의 아성을 좀 무너뜨릴 만한 영화들이 뭐 개봉을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네요. 밖에서는 이 영화 21일부터 22일까지 개봉하는 영화들 가운데 어떤 영화가 가장 기대가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들이 네. 빅히어로도 볼 것 같고요. 네. 강남 1970도 볼 것 같고요. 조닉도 볼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엑스 마키나 네. 그거 후반부 뭐 충격적이라던 얼마나 충격적인지도 궁금하고. 천 작가는 이 영화 중에 끌리는 거 있나요? 미스터 터너도 재밌겠네요. 저는 미스터 터너. 저랑 똑같네. 엑스마키나는 데우스 엑스마키나라는 네. 거기서 나온 영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후반부를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것도 같고 근데 뭐 그렇게 딱히 끌리지는 않네요. 네. 딱히 끌리지는 않고 저는 미스터 터너. 미스터 터너 이거 개봉관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배급
상황에 비춰보면은 이제 국제시장은 계속해서 할 것 같고요. CGV에서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남 1970 이거는 롯데시네마가 잡을 것 같고 네. 애매합니다. 이게 며칠 날 개봉하는 영화들이죠? 1월 22일이요. 1월 22일이요. 네. 21일, 22일. 또 짤막하게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서울 아트 시네마라고 네. 종로에 보면은 그 낙원상가에 있습니다. 네. 서울 아트 이 시네마테크에서 10주년 기념으로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라는 걸 하는데 그게 올해로 10주년이에요. 이제 그게 며칠 후부터 시작인데 아주 좋은 영화들을 많이 상영을 합니다. 연달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시네마테크 친구들이 추천한 영화들을 상영을 해요. 네. 이제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쁜 게 토니 와네로라는 영화를 이번에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전주에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본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았다고 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 15일날 시작하네요.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15일에 시작하고요.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골든글러브 있는 날이네요. 아, 오늘 골든글러브 있고 뭐 아카데미는 다음 달이긴 한데 오늘 또 골든글러브가 있어서 그것 또한 재밌게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무비시네 영화방 제65방이었고요. 천작가, 박기사, 그리고 김기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천작가의 그 한 줄평, 천작가의 눈 이거를 방송을 못 해드려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네. 다음 영화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방송을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와야겠다. 우리 준비 안 해요. 자기가 할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 단어나 이런 것들은 좀 갖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영화 끝나자마자 엔딩 크레딧 올 때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 수첩권에서.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한 거를 가지고 와서 네. 더 이제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완전 그냥 무주공사에서 잡담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좀 준비를 좀 더 하고 찾아봐야죠. 천작가의 눈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기대되네요. 한 3줄만 써주세요, 작가님. 네, 다음 방송에서 알찬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